안녕하세요. 오정근의 쏙쏙경제 오정근입니다. 오늘은 3월 16일 아침입니다. 3월 16일 오늘도 굉장히 많은 뉴스들이 있지만은 제가 좀 간명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시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근의 쏙쏙경제 귀에 쏙쏙 들어가도록 경제 기사를 쉽게 해설해드리는 명품 시사해설 정책 실물 금융 세계 경제 3월 16일 파트를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제 방송을 언제든지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지금 국내 일자리가 계속 없어지면서 현금 지원을 확대하고 조세 감면을 해서 첨단 산업 투자 유치를 늘린다, 이런 발표를, 해외 직접 투자 유치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뭐 제가 그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심층 분석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미국과 일본은 2019년과 2020년은 코로나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아주 예외적인 해고요. 2019년에 미국, 일본은 거의 600개 이상의 해외에 나간 기업들 자국으로 불러들이는 리오쇼링에 굉장히 개각을 보였습니다. 성과를 보여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고 있는 데 비해서 한국은 한 10개 정도밖에 해외에서 들어오지 않아서 그야말로 실적이 거의 없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그나마 들어온 기업들도 뭐 계속 괜히 왔다, 절반 정도가 별 실익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내놓은 그 대책들을 몇 가지 내놨습니다. 4대 부문을 중심, 4대 부문, 예컨대 디지털이라는 그린 뉴딜 같은 관련 기업을 선제 발굴해서 지원하겠다. 현금 입지 지원을 하고 조세 감면 등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쭉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첨단 산업에 대해서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 뭐 현금 지원 예산을 550억에서 600억으로 늘리겠다, 뭐 이런 얘기를 쭉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 하면 외국인이 한국에 직접 투자한 거, 그 2020년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예외로 보면 2019년에 오히려 2018년보다 감소했어요. 232억 달러입니다. 232억 달러로 감소했는데 비해서 제가 옆에 하나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이건 제가 통계 자료를 정리한 건데요. 2019년에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로 나간 것은 620억 달러가 나왔습니다. 620억 달러면 한 20조 정도 되는 거거든요. 20조 정도 되는 거니까 이것이 이제 620억 달러 한 70조가 되는 돈입니다. 그 70조면은 우리나라 연간 기업의 설비 투자가 대체로 150조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설비 투자의 절반 정도가 해외로 나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설비 투자의 절반이 해외로 2019년에 나가고, 그 2018년, 뭐 17년 계속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로 나간 기업들만 우리나라에서 공장을 세우게 해도 우리나라가 성장률도 많이 올라가고 일자리도 많이 생겼을 겁니다. 근데 계속 기업들만 옥죄고 노조 정책만 펼치고 세금만 올리고 하니까 해외로 나가죠. 그러면서 해외 기업들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고,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기업 개수를 보면은 2019년에 나간 기업이 약 3,950개, 3,950개 기업이 해외로 나갔다는 얘기예요. 2019년에 3,950개 기업들이 약 거의 70조 원에 달하는 해외 투자를 했다는 얘기예요. 정말 우리나라 기업 투자 환경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들어오는 우리나라 외국인 투자는 23억 달러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개선하지 않고는 일자리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기업들을 자꾸 해외로만 내쫓고 있거든요. 그런 심각한 측면을 뭐 정부가 조금 인식한 것 같은데, 그 대책이 뭐 별로 그렇게 시원하게 기업들이 외국인들이 들어올 것 같지는 않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기업들 연간 거의 뭐 4,000개, 3,500개 3,900개, 3,950개, 거의 4,000개가 나가고 있는 이런 현실을 좀 둔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서는 여전히 미흡하지 않나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현재 정부 여당의 마인드가 기업이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을 개선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낸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 기본 인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3,950개 기업들이 거의 610억 달러, 610억 달러면 이것이 70조 정도가 우리나라 설비투의 절반 정도 해외에 나가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제 국내는 일자리가 없으니까 고학력도 단순직이라도 좀 구해야죠. 그러니까 청년들이 고용 피해가 계속 가속되고 있다. 왜냐하면 나이 든 중장년들도 단순직이라도 하려고 하니까 청년층이 일자리를 계속 구하기 힘들다.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이런 고용 한파 때문에 실업급여가 다시 1조 원을 넘어서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난 2월 달 실업급여가 1조 149억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거의 1조 원 안팎을 지금 지급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고용보험기금 자체가 지금 계속 적자거든요. 적자라서 2-3년 뒤에는 고갈이 된다고 하는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 반면에 계속 공무원하고 공기업만 늘린다고 합니다. 이번에 공기업과 공무원에서 지금 국업 공채만 해도 19만 명이 몰렸다고 그러는데 이번에 국가행정직 공무원을 금년에 6,450명을 채용한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뭐 국회직 공무원도 신규 채용 그다음에 법원 행정 공무원 법원직 공무원도 좀 채용한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공공기관도 26,554 명이나 채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공공부문만 늘리는 거예요. 민간 부문은 투자를 계속 옥죄해서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서 거의 우리나라 설비 투자의 절반 정도 해외에서 일어나도록 하는데 비해서 계속 공공부문만 늘리기 때문에 재정만 더 소요되고 재정 사정만 악화되죠. 그래서 지금 재정 사정이 계속 악화되니까 국가 채무는 천조육박을 하고 여기 보면 관리 재정 수지가 금년에 126조 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 이것이 인제 거의 GDP 대비 6-7%가 되는 수준이거든요. 본래 관리 재정 수지가 마이너스 1%가 되면은 굉장히 그 마지노선으로 보는데 이미 마이너스 한 6-7%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서 기획재정부에서 내달에 재정운용 전략 협의회를 출범한다. 이 출범한들 뾰족한 수가 있겠습니까? 정부에서 워낙 지금 돈을 풀어대자고 하는 상황 속에서 더구나 보궐선거 4월 보궐선거 내년 또 대선도 있으니까 이런 게 해서 무슨 가능한 정부로서는 방어하는 전략을 해야 정부 여당이 거대 여당을 등에 업고 밀어붙이기 때문에 기획재정부로서는 재정 당국으로서의 책무를 최선을 다해야겠죠. 이번에 백신 문제를 넘어가 보겠습니다. 백신은 다음 달에 이제 75세 이상에는 화이자, 65세부터 74세까지는 아스트라제네카를 다음 달에 접종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이 얘기가 왜 중요하냐면은 이제 지금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부작용 사례가 계속 나오면서 유럽의 한 10여 개국, 이태리를 포함한 10여 개국이 지금 중단을 한다고 발표한 속에서 우리는 다음 달에 이제 75세 이상은 화이자를 접종하고 65세부터 74세까지는 아스트라제네카를 접종해서 상반기에 1,200만 명 접종을 완료한다. 그런 얘기. 우리 인구에 비하면 아직 턱도 없이 적습니다만 일단은 상반기에 1,200만 명을 접종을 완료한다고 하는데 보니까 이제 4월 첫 주에 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서 화이자를 접종을 하고 5월 6월 달에 65세에서 74세 어르신 494만 명을 아스트라제네카를 접종한다. 이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상반기 1,150만 명을 접종 계획을 내놨지만은 공급이 확정된 백신은 805만 명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나머지는 이제 부족한 310만 명분은 협상 중이다. 이런 이제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에 하고 나면 그럼 나머지는 또 어떻게 하느냐? 우리 인구가 한 5천만 명쯤 되기 때문에 5,200만 명인가 그렇죠. 그러면 1,200만 명 하고 나면 나머지는 어떻게 하느냐? 4천만 명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문제가 제기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게 참 다른 나라에서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한 사람이 6번 정도 맞을 수 있는 백신을 확보해 두었고요. 영국이나 유럽의 큰 나라들은 대개 한 사람이 4번 정도까지 맞을 수 있는 백신을 확보해 뒀다. 우리는 백신 확보가 늦어지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 5월 정도면은 전 국민이 다 맞을 수 있어서 하반기에는 집단 면역 상태로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중국보다 성장률이 높을 것이다.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데 비해서 우리는 정말 백신 확보가 늦어지면서 좀 암울한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정부 목표는 상반기에 1,200만 명을
마치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310만 명분이 부족해서 협상 중이라고 그러고, 그럼 나머지 4천만 명은 하반기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문제가 제기되겠습니다. 이번에 반도체 문제가 지금 현재 계속 지금 반도체 위기론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실 경제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 거의 지금 현재로서는 반도체가 거의 뭐 반도 참 정말 완전히 반도체가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반도체 생태계가 지금 굉장히 위험하다는 얘기가 계속 최근에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 반도체가 더 위험하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정말 이게 우리나라 경제가 위기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을 많이 하게 됩니다. 산업 측면에서도. 대만이 특히 이제 반도체 생태계를 만들어 세계를 호령하고 있다. 대만이 지금 보면은 이번에 그 뭐 TSMC 같은 파운드리 위탁 생산 업종도 굉장히 비중이 크지만은 팹미스라고 하는 반도체 설계 업종, 그다음 패키징 업종들, 패키징이라고 하는 것은 반도체 파운드리에 생산한 반도체 칩을 전자기기에 적용할 수 있는 상태로 가공하는 패키징 업종, 이런 업종들이 대만이 계속 지금 성장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만은 지금 이게 파운드리만, TSMC나 UMC 같은 파운드리만 굉장히 발달돼 있는 강자인 줄 알았는데, 지금 현재 계속 팹미스, 반도체 설계하는 산업도 발달돼 있고 패키징 산업도 발달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 한번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표를 보면은 지금 이제, 그리고 한국의 파운드리 축의 의지를 꺾기 위해서 TSMC는 매년 삼성에 3배를 투자하겠다는 의욕을 보이고 있습니다. 파운드리 점유율은 대만의 TSMC가 세계 56%인데 삼성은 18%인데, 그나마 삼성이 뒤쫓아오는 걸 막기 위해서 매년 삼성보다 3배 정도 투자하겠다, 그런 계획이 이제 보도가 되고 있고요. 스마트폰 AP 점유율도 퀄컴이 31%고 애플이 21%, 삼성은 9%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금 스마트폰의 AP가 부족해가지고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AP가 부족해서 지금 삼성전자에서 스마트폰 생산이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굉장히 계속 이걸 이제 퀄컴에다가 요청하는데, 퀄컴도 생산이 지금 딸린다, 뭐 그런 얘기까지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미지 센서는 소니가 단연 45%로 세계 시장을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삼성전자는 20% 정도 점유하고 있고요. 그 외에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AP 점유율도 대만 업체 미디어텍 같은 회사들이 대만 업체인데 삼성전자 9.7보다 더 앞서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만의 약진이, 반도체 부분의 약진이 지금 우리의 반도체 산업을 굉장히 위태롭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미국이 점점 미국은 지금 반도체가 최근에 굉장히 중요한 안보 산업으로 인식하게 되면서 우리 친중으로 기울고 있는 한국보다는 대만과 반도체 동맹을 맺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면서, 그래서 TSMC를 미국의 애리조나주에, 인텔이 있는 애리조나주에서 공장을 더 확충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대만, 일본, 미국을 연결한 반도체 동맹을 구축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면서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더 위기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 계속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EUV라고 그래서, EUV가 이제 극자외선 장비인데, 이게 반도체를 생산하는데 아주 핵심적인 장비라고 합니다. 한 대 2천억 원을 넘는 네덜란드 회사가 만드는 장비인데, 이것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대만 TSMC는 50대를 확보한 데 비해서 삼성 25대밖에 확보하지 못해서, 결국은 파운드리 위탁 생산에 대만의 비율이 커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원인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도 지금 문제고요. 게다가 또 우리가 다른 부분에서 이제 그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미국의 마이크론이나 또 기옥시아 같은 일본 회사들이 계속 삼성 흔들기에 나서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 메모리 반도체 비율을 보면 D램 같은 경우에 삼성이 아직은 세계 점유율이 41%인데 미국의 마이크론이 24%다. 그다음에 낸드 시장 같은 경우에는 한국 삼성이 33%인데 일본의 기옥시아가 19% 이렇게 따라오고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지금 만만한 분야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반도체, 게다가 한국의 팹미스 업체는 붕괴 위기에 있습니다. 지금 보면 팹미스 여기 나와 있지만 한국은 팹미스 업체들이 지금 거의 지금 매출이 뭐 거의 없다시피 한 상황입니다. 미국이나 대만 업체들은 이렇게 팹미스 매출이 큰 데 비해서. 우리나라가 이 설계 부분이 굉장히 취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게다가 또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 2016년에 하만을 인수한 이후에 전장차 업체죠. 인수한 이후에 사법 리스크도 계속 대두되면서 대규모 M&A가 전무하다. 이 하만도 몇 조 원을 들여서 인수한 거거든요. 하만이 보면 9조 원을 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큰 업체들을 인수합병하는 데는 오나의 결단이 없으면 안 되죠. 근데 오나는 계속 사법 리스크에 시달리고 있고 계속 장기 구속돼 있고 하면서 지금 중요한 것이 핵심 기술은 지금 키워서 하기에는 너무 늦어요. 구글이 성장하는 가장 큰 중요한 건 구글은 어떤 분야를 해야겠다 그러면은 구글에는 전 세계에서 어느 기업이 어느 사람이 이런 핵심 기술을 갖고 있나를 서치하는 기능이 제일 구글의 제일 큰일이에요. 그걸 서치해서 바로 그냥 인수합병해서 구글의 덩치를 계속 키우거든요. 구글은 1년에도 뭐 한 10개 이상의 기업을 계속 그렇게 기술기업을 인수하는데 우리는 2016년 하만을 인수한 이후 삼성이 전혀 기술기업을 인수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지금 계속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의 위기가 원인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반도체 빼고 나면 사실상 바이오 정도 지금 좀 약진하고 있고요. 사실 우리는 경제를 이끌어갈 기업이 없어요. 근데 반도체 위기가 계속 대두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걱정입니다. 자, 우리 한국형 발전 모델을 만들어 가야 한다. 대만하고 환경이 다르다.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한국형을 만들어 가야 한다 하는데, 대만은 지금 굉장히 지금 앞서 본 것처럼, 대만의 파운데리, 그 다음에 팹리스 설계, 그 다음에 심지어 패키징까지 대만은 약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이거 한국의 반도체를 계속 위협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반도체 핵심 소재가 히토르죠. 히토르 전쟁의 서막이 지금 열리고 있다. 특히 미중 간에 히토르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히토르 전쟁의 서막이 열리고 있다. 히토르는 거의 한 50~60%를 중국이 점유하고 있고요. 베트남도 매장량 한 20%를 점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해외 자원 개발을 적폐라고 그래도 완전히 중단해 버려서 해외 자원 개발 하는 광물 공사를 완전히 없애버렸거든요. 없애버리고 지금 남아있는 그걸 이제 광해 광물공사로 개편을 했는데 광해 광물공사의 기능에서 지금 해외 자원 남아있는 것만 지금 매각 정리할 때까지만 기능을 유지하고 해외 자원 관련 기능을 유지하고 그거 끝나고 나면 아예 중단 못한다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광해 광물공사의 기능을 북한 광물 자원 개발에 남북이 협력하는 그런 조항을 넣었어요. 정말 답답합니다. 지금 이게 히토르 전쟁의 서막이 열린데도 우리는 해외 자원 개발이 완전히 중단되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런 법안이 통과되는데 저는 여당도 여당이지만 야당도 아무 반론도 없고 역할이 없었어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그냥 문재인 정부는 MB 정부가 했던 적폐다 이렇게 해서 그냥 중단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아예 해외 자원 개발 공사 자체를 없애버리고 광해 광물공사를 통합하면서 그 기능 자체를 없애버렸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대외적으로 본다면 이제 바이든과 서가는 벌써 두 번째 이번에 이제 쿼드 정상회담을 온라인으로 화상 회의를 한 데 이어서 내달에 백악관에서 미일 정상회담을 한다고 합니다. 벌써 이렇게 두 번째나 이제 미일 관계는 돈독해지고 있는데 한미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겨우 전화 한 번 한 것밖에 없습니다. 자, 한일 관계 개선의 압박 수위를 미국이 높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2+2라고 그래서 외교장관과 국방장관이 동시에 일본과 한국을 방문합니다. 일본과 한국을 방문하면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방문을 앞두고 미국의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외교를 담당하는 장관이죠. 외교장관이 한일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한미일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한미일 관계가 미국의 동아시아 동맹 정책에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문제는 우리 여기서 항상 한일 관계가 삐걱거리고 있기 때문에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이 부분을 잘 인식을 하고 한일 관계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블링컨 방을 앞두고 미국에서 쿼드 동참을 꺼냈습니다. 4개국 정상회담에서 목표를 공유하는 국가와 협력해야 된다.
그러면서 한일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발표함으로써 한국이 빨리 쿼드 국가들과 목표를 공유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목표를 공유하는 국가로 들어오기를 바라고 있는 발언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이 계속 주저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북한이나 중국의 눈치를 보느라고 그런 거죠. 이 종북 주사파, 종북 친중이죠. 종북 친중 정부의 주사파 정부의 가장 큰 문제가 뭐 좋아요. 뭐 권력을 잡을 욕구는 누구나 다 각 정치인이라면 갖고 있다고 하니까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의 운명, 대한민국 운명 정도가 아니고 한반도의 운명을 정말 좌우할 그런 중대한 시기에 북한과 중국의 눈치를 보느라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코드라든지 한미일 동맹에 지금 주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동아일보 사설에서 주저하면 안 된다. 주저할 이유가 없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저하면은 지금 현재 어떻게 되느냐? 바로 한미 동맹의 위상이 추락할 것이 분명하다.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는 완전히 우리는 문제가 되고 우리 지금 이렇게 되면은 한미일 동맹, 특히 한미 동맹 위상이 추락하면은 강대국으로 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지렛대가 없어지는 거죠. 이런 한미 동맹의 지렛대가 없이 어떻게 우리가 중국에 대항을 합니까? 한미 동맹의 지렛대가 없어지면은 우리는 중국의 굴욕적인 국가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뭐 벌써 업수위 여기면 당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우리 대통령 내외분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당한 여러 가지 그런 냉대라든지 최근에 뭐 사드 이후에 한국이 당하고 있는 한한령이라든지 뭐 하나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중국이 우리를 업수위 여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벌써 이제 그런 걸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분명히 정말 해야 할 때가 됐다 하는 걸 이제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면서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그 중요한 시점에 놓여 있다는 거. 대한민국 더 나아가서는 한반도의 운명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우리 흔히들 그 386이라고 하는 이제 586이 되는 그 주사파 정부가 뭐 과거에 그런 생각을 했다 하더라도 지금은 우리나라의 운명 자체가 한반도의 운명 자체가 워낙 기로에 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큰 역사적 시각을 가지고 한미 동맹을 더 나아가서 한미일 동맹을 기반으로 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공유하는 그런 동맹을 강화하지 않으면은 그런 지렛대가 없으면 우리가 지금 강대국으로 대국 굴게 하는 중국에 예속되는 국가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좀 이렇게 빨리빨리 하루빨리 이런 전향적인 자세를 갖춰주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